282쪽 다시 보면 2장 아간벤 핵심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무효화와 탈주체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인 절단과 잔여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287쪽) 밑에서 6째 줄. 한편 아간벤은 바울의 율법과의 대결은 모두 일련의 분할에 의해 전개된다고 언급하고, 율법적 분할과 메시아적 분할을 비교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율법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우리가 두 사람의 사상가가 바울을 지금 연구하고 있죠. 바디우와 아간벤입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비교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 그죠? 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먼저 비교했어요? 지난번에 탈주체화, 무효화라고 하는 이 핵심 내용에서는 바디오는 주체를 강조했는데 아간벤은 탈주체를 강조했다. 이게 큰 차이죠. 주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주체를 강조했는데 한 사람은 탈주체를 강조했다. 자, 여기 두 번째 율법과의 대결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율법과의 대결. 자, 기억납니까? 바디오는 바울이 율법과 대결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편을 추구했다고 그랬어요. 보편.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수가 생성되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지키는 자만, 그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 의해서 또 뭐예요?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을 추구한 것입니다. 보편을 추구했다는 것은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 늙었느냐 어리느냐 이거 다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종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뜻밖에도 아간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할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분하고 나누었다는 뜻이죠. 왜 똑같은 바울을 놓고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르게 지금 보느냐. 그걸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본적인 율법의 분할은 유대인, 비유대인의 분할이고, 이해됩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할했죠.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바로 율법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게 할례니까. 그래서 둘로 인간을 자녀 없는 두 부류로 분할한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의 분할은 율법의 분할입니다. 근데 아간벤이 보는 바울의 분할은 다른 분할이에요. 아간벤은 바울이 이 분할을 새로운 분할, 즉 육체와 영이라는 분할로 절단한다고 지적한다. 육체와 영의 분할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죠? 주체의 분열할 때 이미 공부했죠. 바디오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명백하게 바디오나 아간벤이 공통적으로 바울의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주체가 둘로 분할된다. 하나는 육체에 속한 주체가 있고 영에 속한 주체가 있다. 이렇게 둘로 분할된다. 이것은 똑같다는 거죠. 육체와 영이라는 분할로 절단된다고 지적한다.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자, 무효화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영원한 유해 상태에 두는 새로운 분할, 즉 아펠레스의 절단. 자, 절단이나 분할이나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잘라야 분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절단해야 분할하니까 절단이나 분할이나 통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율법의 분할을 영과 육체라는 새로운 분할로 한 번 더 절단한다. 한 번 더 분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준 것은 율법적 분할이죠. 율법의 분할. 할례로 적어 봅시다. 율법을 대표하는 게 할례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율법적 분할은 OX죠. 그죠? 이렇게 분할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은 자, 즉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비유대인도 은혜를 못 받고 비할례자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구분은 바로 율법적 분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율법과 대결했느냐? 자, 이제 바울의 분할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거나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다시 분할하는 것입니다. 뭐와 뭐로 분할해요? 아까 그 두 가지 수치의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육체의 길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길이 있어요. 성령의 영의 길이라는 게 성령의 길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 여기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자, 분할된 걸 또 한 번 더 분할하는 것입니다. 아간벤이 볼 때는 바울이 이런 사상을 가졌다는 거죠. 바디오가 보는 바울의 사상과 아간벤이 보는 바울의 사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이 과정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비유대인 중에서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그죠? 당연히 있겠죠. 그죠? 할례 받았어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비할례, 즉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중에서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다시 최종 결론이 납니까? 이 최초의 분할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분할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결론은 뭐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할례 받은 자든 비할례자든 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죠? 육체에 속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율법이 분할한 걸 또 한 번 더 분할해서 두 가지 주체의 길로 나누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간벤이 이렇게 지금 바울의 생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읽은 대목에 나옵니다. 288페이지. 첫째 줄. 기존 율법의 분할을 영과 육체라는 새로운 분할로 한 번 더 절단한다. 이걸 이제 바울의 분할인데 이걸 메시아적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율법과의 대결이라는 같은 상황 속에서 바디오는 그죠? 주체를 통합을 통해서 보편을 추구했고 아간베는 분할을 통해서 자녀를 찾았다. 이제 분할과 자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분이 일종의 정리에 해당됩니다. (288쪽) 둘째 줄입니다. 이 메시아적 분할은 모든 백성들에 대한 율법상의 분할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그 구성상 전부가 아니다라는 하나의 잔여를 도입한다. 자, 잔여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율법의 분할은, 즉 유대인들의 분할은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죠. 남는 게 없습니다. 잔여가 없어요. 100%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잔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단의 효과로 인해 유대인, 비유대인이라는 율법상의 구분은 더 이상 명확한 것이 아니게 되고 이게 무효화되는 거죠. 즉 이게 이 분할은 소용없어지게 됩니다. 한 번 더 분할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왜냐하면 유대인 아닌 유대인과 비유대인 아닌 비유대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바디오의 바울론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왜 반론이에요? 바디오의 사도 바울이라는 책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먼저 발표됐어. 아간베는 바디오의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그죠? 읽고 이 책을 썼겠죠. 남겨진 시간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바디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바디오의 바울론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바디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아간벤이 볼 때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간벤은 바디오가 주장한 바울의 보편주의가, 자, 보편주의 나오죠? 바울은 보편을 추구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할례 받은 자든 아니든 그죠? 다 통합해버린 거죠. 다 통합하면 보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보편주의가 다양성, 유대인이냐 그리스인이냐 여자냐 남자냐 노예냐 자유인이냐를 포괄하는 보편의 사상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바디오가 볼 때는 바울이 보편을 추구했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동일한 것과 평등한 것을 창출하는 동시에 다 동등하니까 동일하고 평등한 거 다 동등하게 생각했어요. 많은 차별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은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다 무차별적으로 통합해버리는 거죠. 다 똑같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다 통합해버렸으니까 관용적으로 수용한다. 이것도 반드시 정당한 건 아니다. 지금 아간벤의 반론입니다. 이에 반해 아간벤은 관용과 선의는 결코 메시아적 관념이 아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의 사상은 누구나 그죠? 동등하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간벤은 바디오가 이렇게 본 것이 뭔가 좀 잘못 봤다. 바울을 잘못 봤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관용 선의는 결코 메시아적 관념이 아니며 메시아적 절단은 결코 보편자에 도달하지 않는다. 보편이 아니란 겁니다. 바울의 사상은 보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디오의 분석과 아간벤의 분석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보편을 강조했는데 바디오는 바울을 통해서, 아간벤이 볼 때는 이건 보편을 추구한 게 아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이 개념과 관련됩니다. 이 개념과 관련돼요. 자, 이제 인용문입니다. 아간벤의 남겨진 시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심동일 읽어봅시다.
예, 핵심 개념은 분할과 잔여입니다. 분할과 잔여입니다. 보편 이게 아니란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아까도 이걸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이 문장이 바로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죠. 다시 볼까요? 바울에 대해서 보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 절단과 분할을 초월한 곳에 있는 어떤 보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개별적인 것이 모든 분할의 최종적인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도 그렇다. 보세요. 아펠레스의 절단과 분할의 분할이 존재한다. 분할을 한번 하고 또 한 번 더 분할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은 통합이 아니라 계속 분할을 하는 것이다. 그 분할을 하면 결국 뭐가 남느냐? 잔여가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플러스 사상이고, 그죠? 플러스의 방법이고 마이너스의 방법이죠. 똑같은 바울의 사상을 놓고 바디오와 아간벤이 정반대로 지금 그죠?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지점인데 도대체 그러면 잔여가 뭐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잔여가 어디까지 적용돼요? 주체에도 적용되지만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벤이 쓴 책의 제목이 뭐예요? 남겨진 시간 할 때 이 시간도 잔여의 시간이에요. 나한테 나머지로 남아있는 시간. 통합이 아니에요. 잔여. 남겨진 시간. 남겨진 시간이란 말은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편지글에서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말이 뭐냐? 그게 남겨진 시간인데 우리에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것하고도 관련됩니다. 주체에게도 남겨진 존재가 있고 시간에게도 남겨진 시간이 있다. 이게 잔여입니다.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간벤은 원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리나 목적으로서 보편적 인간 또는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보편이라는 개념으로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바디오에 대한 돌직구죠.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바디오의 견해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선 연구자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다 따라하면 그 뭐 연구자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죠? 자기 논리를 가지고 먼저 연구한 사람들의 선행 연구에 자기 의견을 그죠? 제시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이거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연구자의 태도죠. 그만큼 뭐를 가져야 돼요? 욕심을 가져야 되죠. 너무 뭡니까? 처음부터 수용하기만 하는 식으로는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없죠. 그죠? 좀 야심을 가져야 돼요. 비판을 하고 선행 연구를 비판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메시아적 소명은 모든 소명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고, 자, 메시아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소명, 다른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할입니다. 그죠? 분리란 말이나 분할이란 말이나 비슷합니다. 분리하고 그것들에서 자기 독립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신과의 긴장 속에 놓아두는 것이므로 분할의 분할로서 절단과 그 이후에 잔여가 있다. 잘라내고, 그죠? 내가 소명을 받은 이후에 나에게 이전의 소명들은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라내고 남는 거, 그죠? 그게 나에게 남은 시간이고 남은 삶의 소명이죠. 요약하면 바디오가 바울에게서 보편적 개별성을 발견하는 반면 아간벤은 절단과 잔여를 발견한다. 아간벤은 이 절단과 잔여 개념의 연장선에서 남겨진 자들, 그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잔여 개념이 주체, 존재에게 적용되면 남겨진 자들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시간에게 적용되면 남겨진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상에서 바로 이 남겨진 자, 남겨진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아간벤에 의하면 신의 행위로서 메시아적 구제는 남겨진 자들을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택함과 부르심 역시 남겨진 자들을 형성하고 있다. 자,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죠?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경험을 했죠. 살아가면서. 선택이죠. 다 소명을 주는 건 아니죠. 다 같이 말 타고 가는데 왜 바울에게만 빛이, 그죠? 강력한 빛이 눈을 멀게 했는가? 말 위에서 떨어지고 왜 바울만 예수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게 바로 이제 분할이죠. 다 공평하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동등하게 다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도 남겨진 자들을 형성한다. 근데 우리 생각하고 우리 상식과 좀 다르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남겨진 자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정반대 개념인데 바울이 그렇게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못 받고 이 사람만 선택받았다. 이런 게 정상적인 우리의 생각일 텐데 오히려 바울이 남겨진 자야. 어떤 관점에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그죠? 구원을 못 받았고 이 사람만 남겨졌다는 거예요. 남겨진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관점이 상당히 다르죠. 분할과 잔여라는 이 관점, 이걸 아간벤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남겨진 자들이란 이스라엘이 메시아적 선택 또는 사건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나 형상이다. 즉 그것은 전체도 부분도 아니며 자, 부분과 전체라는 이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잔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 사이에 일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전체와 부분이라는 이 집합론의 관계로는 포착이 안 되는 게 이 잔여입니다. 잔여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번역하면 남아있다 이런 뜻인데 이 번역이 조금 잔여라는 번역도 그렇고 남아있다는 번역도 조금 우리 어감에는 필요한 것들을 쓰고 남은 불필요한 것이라 이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좀 고쳐야 돼. 고칠 필요가 있어요. 남아있다는 것은 오히려 먼저 선택받은 경우인데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체가 자 그다음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된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다른 존재들은 그죠? 시간이 되면 다 소멸할 존재들이지만 이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니까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전체가 아닌 것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보편이 아닌 개별에 속한다. 아간벤은 이 메시아적인 남겨진 자들이라는 개념이야말로 바울이 회복시키고 전개한 것이며 그가 주장한 분리의 최종적 의미다. 분리는 뭐 분할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 분리나 분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잔여입니다. 남겨진 것입니다. 자, 혹은 남겨진 시간. 그리고 아간벤은 예언자와 사도를 구분하며 이거는 바디오도 그렇게 했죠. 기억납니까? 바로 직전에 공부한 거니까. 바디오도 네 가지 담론을 구분하면서 예언자에 속하는 게 무슨 담론이야? 유대 담론. 기억나죠? 근데 사도에 속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담론이고 나머지 두 담론이 있습니다. 뭐예요? 신비주의 담론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 담론. 철학,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 그렇게 네 가지 담론들이 대결하는 구도를, 그죠? 이
이 당시의 시대 속에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바디오는 설정했죠. 그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감벤의 이 분석은 바디오를 어느 정도 그죠? 의식하고 또 인정하지만 비판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바디오가 이미 한 것인데 예언자와 사도를 구분하는 거 이건 이미 바디오가 한 거죠. 종말론적 시간과 메시아적 시간을 구분한다. 자, 어떻게 연결돼요? 유대 담론 예언자 종말론적 시간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스도교 담론 사도 메시아적 시간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아적 시간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첫 번째가 뭐예요? 탈주체와 무효화. 자, 첫 번째 핵심 개념, 두 번째 핵심 개념, 세 번째 핵심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아감벤에 대해서 예언자는 본질적으로 미래와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반면, 그죠?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와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메시아의 도래를 시점으로 말한다. 이 시점에서 예언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언어가 사도나 메시아의 사자에게 이행되는 시간은 미래가 아닌 현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에게 메시아적 사건을 위한 시간은 지금 이때. 자, 이게 또 나왔죠. 지금 이때라는 이 시간이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때 혹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말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메시아적 시간 구조죠. 카이로스다. 일반적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얘기 비교했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크로노스는 상식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직선적 시간이고 순차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집중의 시간인데 이게 그냥 둘로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내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시험 전날 평소에 자기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집중된 시간을 갖겠죠? 그때 시간은 이 평소의 시간, 직선적 시간과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아무리 카이로스가 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독립된 카이로스는 아니란 것이죠.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들어낸다.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크로노스를 벗어나서 카이로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크로노스 안에서 그 내부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더 시간의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내가 집중해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 같은 24시간을 그죠? 평소보다는 더 집중해서 더 밀도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둘로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메시아적 시간 구조는 이 지금 이때라는 현재, 그죠?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지금 이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때 이 현재인데 이것은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집결되는 이 한 자리에서 집결되는 과거와 미래가 그런 어떤 집중의 시간인데, 그죠? 순간의 시간이고 집중의 시간인데 이 순간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로부터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크로노스 안에서 그 카이로스를 만들어낸다. 이 현재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자기의 이 크로노스적인 삶의 시간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하고 연관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일상적인 삶의 시간 속에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것하고 통합니다.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그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뭐예요? 이 미래가 이 재림의 최후의 심판이 바로 1초 후에 올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시간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명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언제라고 딱 못 박혀 있으면 예를 들면 그죠? 이게 10년 아니면 1년 후에 온다 딱 못 박혀 있으면 1년 후면 365일 후에 오는 거잖아요. 364일 동안 방탕하게 살다가 그죠? 하루 전에 내가 딱 회개하고 모든 걸 용서받고 그죠? 뭡니까? 최후의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1초 후에 재림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때는 현재인 동시에 바로 이 카이로스인 거죠.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그러나 이 카이로스가 크로로스라고 하는 이 일상적인 시간과 벗어나 있지 않더라. 그럼 일상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부자인 사람이 돈 많은 걸 그죠? 그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걸 좋은 데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돈을 다 그죠? 남 줘버리고 자기는 거지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거죠. 자, 또 가봅시다. 아간벤이 바울의 메시아적 시간 구조로서 남겨진 시간. 그래서 이제 남겨진 시간입니다. 자, 남겨진 자들. 소명받은 자들, 즉 사도들은 남겨진 자들이야.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남겨진 시간이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자,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3개나 찾아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찾아냈어요? 아간벤의 책에서. 자, 아간벤이 이렇게 3가지로, 3군데서 바로 이 시간 구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민지영, 읽어봅시다. 1번. 네, 자 여기서 시간 개념으로 오람 하제, 오람 하바가 먼저 나옵니다. 밑에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오람 하제와 오람 하바는 유대교의 묵시 문서나 랍비의 전통에서 구별하는 2가지 시간이다. 전자 오람 하제입니다. 창조에서 종말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시간입니다. 이걸로 따지면 크로노스에 가깝죠? 크로노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뭐와 뭐가 주어져 있어요. 시작과 끝이 주어져 있어요. 유대교니까 종말론적인 시간관인데 보세요. 다시 볼게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직선적 시간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시간입니다. 크게 보면 이 크로노스에 해당돼요. 직선적 시간이니까. 2번째, 오람 하바입니다. 후자는 도래하는 시간, 즉 세계의 종말 이후에 계속되는 무시간적인 영속성이다. 이거는 세계의 종말 이후에 오는 겁니다. 재림 이후에 오는 시간이에요. 이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재림이 와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없는 무시간의 영원한 세계. 이 재림 이후에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 문서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시간 개념이래. 오람 하제, 오람 하바. 그런데 둘 중에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란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이 시간은 오람 하바도 아니고 오람 하제도 아니야. 자, 그럼 이게 뭐야? 봅시다. 그것은 남겨진 시간인데 만일 메시아적 구분 또는
아페렐레스의 절단으로 인해 시간의 분할 또 한 번 분할되면 이제 남겨진 시간이 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서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거 이걸 봅시다. 최화정. 예. 자, 이 시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과 파루시아. 이게 부활이죠? 내가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자꾸 써보고 그려보고 하는 것이 다 훈련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써보고 그려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자꾸 해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과제 시간이 또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차 과제 마감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죠? 근데 이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적 시간은 재림이 예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고가 안 돼. 과거, 현재, 미래. 바로 이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부활이고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재림인데 지금 이때라는 이 시간은 바로 메시아적 시간이다. 메시아적 시간은 메시아가 올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이 시간이 메시아적 시간이다. 왜? 두 가지 이것이 이렇게 이 현재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왜 작용하는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 이건 완성된 상태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부활은 일어났고 이 부활이 일어난 순간 구원은 이미 얻어졌는데 그게 유예되고 있다. 지금 유예란 말이 나오죠. 언제가 유예돼요? 이때까지 유예. 집행유예 알아요? 우리 학생들 법적 용어 집행유예. 유예가 되고 있다. 자, 보세요. 부활과 파루시아. 이게 부활입니다. 파루시아가 이겁니다. 재림, 파루시아. 그죠? 즉 시간의 끝에서의 예수의 임재. 임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죠. 예수가 임재한다. 예수가 재림한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다.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의 구제의 간영을 정의하는 임의와 아직. 자, 그렇죠. 임의는 과거 시제를 의미하고 아직은 미래 시제를 의미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온 것이에요. 사실은 모순되지만 이게 메시아적 시간 구조다.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어. 그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 모순 구조가 바로 메시아적 시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역설적 긴장. 그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논리에 안 맞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긴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메시아적 시간 구조가 가지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보세요. 메시아적 사건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미니까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완전히 그죠? 체화돼서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 유예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신도들에게 구제는 이미 성취되었다. 하지만 구제가 정말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메시아적인 것 속에서 구성상의 유예, 자, 유예가 나오죠. 유예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특이한 분리, 시간이 둘로 분리돼. 그죠? 이미와 아직.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이 언제 만나요? 요 현재에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때 만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것도 읽어봅시다. 조희수.
안 왔어요? 강민영. 최세별. 읽어봅시다. 네. 자, 여기서 이분합일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왜 이분합일일까요?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이분이라는 것은 둘로 나눠졌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시간인데 부활과 재림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시간인데 이분, 둘로 나눠졌다. 합일, 어디서 합일돼요? 지금 이때 이 두 가지 둘로 나눠진 게 이렇게 합일이 되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도들에게는 이런 이분합일적인 시간, 역설적 긴장의 시간을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 그죠? 1초 1초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나오죠? 이거는 뭐 종교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일반 그리스 담론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이분합일되는 거다. 이해가 되죠? 둘로 나눠졌지만 하나로 합일되죠. 아까 얘기했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완전 분리된 건 아니죠.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것도 이분합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 시간과 표상된 시간. 연접하고 있지만 가산할 수 없는 두 이질적인 시간. 자, 그런 얘기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설명들을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290쪽. 그래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290쪽 마지막 줄. 그런데 아간베는 바울의 메시아적 시간이 전자도 후자도 아니며 연대주기적 시간도 묵시적 시간도 아니다. 절단으로 인해 이 두 시간 사이에 남아있는 시간이다. 자, 이번에서 바로 그 메시아적 시간은 부활과 임재라는 두 시간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유예를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역설적 긴장이 발생한다. 3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조작 시간과 표상된 시간이라는 이질적 시간 속에서 바로 이 메시아적 시간을 다시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291쪽 밑에서 둘째 줄로 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적 시간은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크로노스 속에서, 그죠? 우리도 이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죠. 이걸 벗어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인 이상 이 크로노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아침형 인간이든, 그죠? 새벽형, 비슷한 말인가요? 네. 아침형 인간의 반대말이 뭔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야간형 인간인가요? 아무튼 뭐 다 크로노스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집약된 시간, 카이로스를 생성시키는 거죠. 그것을 변형시키는 수축된 시간이에요. 메시아적 시간은 바로 그런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92쪽.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때라고 표현하는 이 수축된 시간은 파루시아, 재림이죠. 즉 메시아의 완전한 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이 임재는 심판의 날 및 시간의 종말과 일치하므로 여기서 시간은 폭발 또는 또 하나의 시간 속으로 영혼 속으로 내파된다. 좀 말이 어렵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교 문서에 나오는 그 시간 개념이죠. 바로 뭐예요? 오람하바, 그죠? 오람하바. 이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달리 말하면 시간이 가지 않는 멈춰진 시간. 거기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처럼 수축된 시간이 완전한 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것이 메시아적 시간 구조다.
이 역설적 긴장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재림이 오는 순간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1초 1초도 이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마치 지난 시간에도 내가 예를 들었듯이 심각한 병이 걸려서 의사한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동안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죠? 목표로 살았던 여러 목표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돈, 권력, 그죠? 직장 뭐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적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조작 시간과 표상된 시간이라는 두 이질적 시간으로 구성되는 이분합일적 구조. 자, 여러 번 이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베는 두 가지 시간 사이의 분할 자체를 분할함으로써 그 안에서 분할을 초월한 하나의 남겨진 시간을 도입한다. 자, 그러니까 남겨진 자라는 개념에다가 남겨진 시간이라는 개념까지 다 뭐에 이 잔여 개념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되죠. 그래서 바디오는 기본적으로 자기 철학 사상의 목적이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거니까 바울 사상에서 보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한 것이고, 이것도 바디오의 생각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아간베는 분할과 잔여라고 하는 게 평소에 자기의 철학적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대표적으로 어디서 발견한 게 바울의 사상에서 발견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사상을 잘 대변하는 인물로서 바울을 발견한 거죠. 자, 이제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아간벤의 바울 담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아간벤의 바울 담론은 무효화와 탈주체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절단과 잔여, 세 번째는 메시아적 시간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중간 제목에 그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82쪽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 가지가 3장의 제목에 붙어 있죠. 아간벤,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무효화와 탈주체화, 절단과 잔여, 메시아적 시간 구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제물을 할 때도 그렇고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그죠? 이런 전체적인 특성을 잘 알면서 교재를 복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간베는 바울의 서신을 무효화와 탈주체화의 전략을 통해 현실의 법을 중지시키고, 자, 현실의 법을 중지시킨다. 이것도 설명했죠. 법보다 사실은 이게 더 위에 있다.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유예시키는 메시아적 힘으로 해석하고 메시아적 시간 구조가 내포하는 특수한 아포리아에 관심을 갖는다. 아간베는 바울의 문장에서 없는 것처럼 혹은 무엇이 아닌 것처럼을 주체의 인위적 구별을 중지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탈주체와 무효화. 그죠? 바울이 기존 율법의 분할을 영과 육체라는 새로운 분할로 한 번 더 절단함으로써, 이게 아펠레스의 절단이죠, 잔여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그는 바울의 메시아적 시간 구조로서 남겨진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조작 시간과 표상된 시간이라는 두 이질적인 시간으로 구성되는 이분합일적 구조로 설명한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 총 정리한 것입니다. 그죠? 또한 그는 바울의 메시아적 시간 구조로서 이건 읽었네요. 아간벤의 바울 담론은 무효화한다는 것은 작동 중지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법이 무효화된다 그러면 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잔여, 남겨진 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신의 철학적 사유의 중심 주제와, 자, 아간벤의 철학의 핵심 개념 중에 무효화도 있고 잔여도 있거든요. 그 개념에 딱 부합되는 인물로 바울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옳다 생각하고 이 책을 썼겠죠. 남겨진 시간이라는 책을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 학생들도
논문을 쓸 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하고 영 엉뚱하게 안 맞는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가 피곤하겠죠. 그죠? 일종의 이것도 연애인데, 그죠? 텍스트하고 연애하는 것인데, 잘 맞아야 이게 재미가 있고, 내가 연구하는데 힘이 생기겠죠. 그다음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신학적 개념인 동시에 정치 철학적 개념이다. 자, 그러니까 이 분야를 바울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건 신학이 아니고, 보통 우리는 바울 사상 혹은 바울의 삶을 연구하는 신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그죠?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이고. 지금 이 바울이 연구되고 있는 이 바디우나 아감벤이나 지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연구하는 이 관점들은 신학적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정치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과 정치를 결합시키는 이 새로운 학문 분야 정치신학입니다. 이 원조는 발트 벤자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 슈미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업을 이 바디우 아감벤 지젝이 재구성하면서 자기식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정치신학이라는 이 학문 영역을 이 현대 철학에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정치와 관련되는 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특히 자녀 개념은 남겨진 시간에서 남겨진 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시간에 대한 사유로 펼쳐져 메시아적 시간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그동안 문학 이론이나 비평이 참고해온,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작품 속에 시든 소설이든 작품 속에 시간 의식이 들어있거나, 그죠? 작가의 시간 의식이 들어있거나 시간 구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를 쭉 읽다 보면 이 속에 순환적 시간이 있거나 윤회적 시간이 있거나 불교적, 그죠? 사상을 가진 시인들의 작품 속에는 윤회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문학과 종교라는 이런, 그죠? 혹은 신학이라는 이런 연구 분야에서 문학을 연구할 때 이 종교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독특한 시간 의식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진보적 시간이 있고 마르크스주의도 이런 여기에 속하죠. 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도 혹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문학과 예술도 많이 있죠.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1920년대부터 카프라는, 그죠? 단체가 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문학 예술을 했죠. 거기에는 진보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에 역사는 진보한다고 보고 뭐예요? 원시 공산사회, 그죠?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근대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에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그죠? 형태가 온다는 거죠. 이 진보입니다. 역사가 진보하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사상도 진보적 시간관이에요. 물론 마르크스주의 이외에도 진보적 시간관을 갖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회귀적 시간도 있고 종말론적 시간도 있고 순간적 시간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윤회적 시간관도 있고 뭐 시간에 대한 사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이 메시아적 시간 구조는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시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시인의 작품을 연구하다가 이런 기독교 시인 중에서 이런 시간관을 가진 시인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연구 대상이 되죠. 메시아적 시간 구조가 내포하는 기억과 희망, 과거와 현재, 충만과 계려, 기원과 종말 등과 같은 특수한 결합 방식으로 관계하는 아포리아는 문학 작품에 내재된 시간 구조를 해명하는 데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번 학기 우리의 이 과목의 특성이 현대 비평론이니까, 그죠? 철학을 그냥 철학으로 공부하거나 바울을 신학적으로 공부하거나 이게 아니죠. 다 어떻게 문학 연구나 문학 비평에 활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4장 맺은 말은 2장, 3장의 내용을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단원을 정리할 때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맺은말은. 물론 2장 끝에도 그죠? 총정리가 있고 3장 끝에도 총정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범위 중에서 우리가 두 개를 공부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총 3개의 단원입니다. 기말고사 범위 다 알고 있죠? 첫 번째가 멜랑콜리, 두 번째가 바울 담론, 세 번째가 가라타니 고진입니다. 자, 이제 가라타니 고진으로 가봅시다. (297쪽입니다) 제목이, 자, 우선 가라타니 고진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의 유명한 비평가인데 문학 비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가로서, 그죠? 사상가로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문학 비평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혹은 연구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 뭘로 유명해졌을까요? 근대문학의 종말이라는 글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서구나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 경에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형태가 사라졌는데, 즉 종말을 맞이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근대문학이 살아있었다. 그런데 그 글을 쓴 게, 근대문학의 종말이라는 글을 쓴 게 2000년대 중반쯤인데요. 한국도 이제는 근대문학이 종말을 맞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충격을 줬죠.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일본 비평가가 우리 문학도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옆집에서 괜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종언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충격을 줬죠. 그래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가라타니 고진을. 가라타니 고진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논리적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고, 그죠?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일본에 지금도 뭐 유명한 작가가 있죠.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이후에 근대문학이 죽었다라고 이 가라타니 고진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흥미를, 관심을 주는 비평가입니다.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297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넷째 줄. 가라타니 고진의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방법론의 핵심인 트랜스크리틱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목이, 이 글의 제목이 가라타니 고진의 비판적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논문을 그냥 쓴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비판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썼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 비평만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상적, 철학적인 사상가이기도 하고 비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상을 먼저 살펴보고 문학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 문학론을 대표하는 게 지금 아까 얘기했죠. 근대문학의 종언이라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일본
근대문학의 뭐예요? 기원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알려진 게 이 책 때문에 알려졌어요. 이 책 때문에.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기원을 썼다가 나중에는 시작을 썼는데 어떻게 시작했는지, 일본 근대문학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쓴 것인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 쓴 거예요. 시작과 끝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우선 사상적인 측면에서 가라타니 고진의 특성을 살펴보고 문학론에서 이 두 권을 중심으로 가라타니 고진의 문학론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트랜스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트랜스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타니 고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틱이란 말은 비평이란 뜻이죠. 트랜스란 말이 뭐예요? 전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환한다. 전기도 110V짜리를 220V로 전환하려면 트랜스가 필요하죠. 그죠? 사람의 성 정체성도 전환하려면 트랜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란 말을 쓰죠. 자, 트랜스란 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트랜스 크리틱은 뭐예요? 전환적 비평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내가 뭐라고 번역했어요? 전환이라고 하지 않고 초월론적 비평이라고 했죠? 속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트랜스 크리틱 할 때 트랜스의 의미가 뭐냐? 단순한 전환이 아니고, 그죠? 전환이 아니고 초월론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차차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건 칸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칸트를 약간 이해해야 이 개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뭐 대충 그냥 자기 생각을, 그죠? 책으로 써가지고 세계적인 사상가나 비평가가 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칸트도 공부하고 마르크스도 공부하고 공부 안 한 게 없겠죠? 이 사람 경제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사상가 비평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가라타니 고진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면 우리도 가라타니 고진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칸트도 공부하고 마르크스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죠? 경제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97쪽 마지막 줄입니다. 자, 내가 이제 약간 양념을 좀 먼저 치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을 통해서였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언제예요? 보세요. 97년, 1997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이 책이 번역되면서 가라타니 고진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봅시다. 원문일치, 풍경, 내면, 아동의 발견, 고백이라는 제도 등의 테마를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및 그 전도의 관점에서 성찰한 이 저서는, 자, 우리나라도 한국 근대문학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거 연구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 이 사람 문학 비평가니까 일본의 근대문학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걸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문학과는 다른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 우리도 그런 거 공부 기억나죠? 문학사, 현대문학사 공부하면, 그죠? 고대 소설이, 그죠? 고소설이 신소설을 거쳐서, 그죠? 근대 소설이 되고 현대 소설이 되는 그 과정을, 근대 소설이 처음 발생하는 과정을 뭐 우리가 이강수의 무정으로 본다든지 뭐 이렇게 신소설을 거쳐서 뭐 이렇게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연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의 근대문학이 처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어떤 관점에서 원문일치, 그 다음에 풍경, 내면, 아동, 고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의 테마를 탐색하고 있던 한국의 학계와 비평계에 참신한 충격을 준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충격을 준 거예요. 이 책이 번역되면서 20년 전에. 이 충격은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한 10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이거는 2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의 이 책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근대문학 연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까? 벌써 20년 지난 얘기입니다.
보세요.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적 탐색을 연상시키는 후기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일본 근대문학의 제도, 장르, 문체에 적용시킨 독특하고 과감한 방법론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자,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 이건 그냥 이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또 설명하다 보면 옆길로 새니까. 아무튼 이 책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기본 관점은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이다. 그러니까 가라타니 고진이 니체도 공부하고 푸코도 공부해서 이 계보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자기 나라 일본 근대문학을 그 시작을 연구한 것이죠. 이 책은 특별한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한국의 근대문학 연구자들도 이 가라타니 고진의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평도 나오고 이후 한국의 국문학계는 이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강범하게 진행시킨다. 각주 3번 보세요. 한국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은 풍속사, 문학논전 연구, 아날학파의 방법론 등과도 연계되어서 중요한 성과로 이런 성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건보드레 교수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도 여기 그 중에 하나 있죠. 우리 국문과 고대 국문과 교수님의 책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우리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라타니 고진만의 영향은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영향도 받았겠지만 가라타니 고진의 이 책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번역이 이미 돼 있죠? 20년 전에.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보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